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이 동시다발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전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전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겠다. 최대한 쉽게 좀 이해를 시켜서 전세 사기를 최대한 예방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방송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이 뭐냐? 전세가 뭐야? 자, 전세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무이자 대출입니다. 무이자 대출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자,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래서 기린마니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야, 너는 뭐 해줄 거야? 이자 줄 거야? 아, 나는 줄 이자는 없고 내가 빈집이 하나 있는데 너가 들어가서 살아. 기린마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돈 빌려주고. 그게 바로 전세예요. 그냥 돈 빌려주고 그 주인 집에, 아니, 빌려준 세무자 집에 잠깐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전세제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고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전세제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주네? 배째래. 그럼 어떡하지? 친구가 돈 안 준다고 배째래요. 배를 짤 수는 없잖아요. 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나는 계약서 한 장밖에 없는데. 계약서밖에 없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주고 배를 째래. 그럼 기린만요? 그 집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살기는 사는데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게 전세제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전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종이 계약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은 우리가 돈 빌려준 그 채권하고 한문이 달라요. 다른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좀 황당하죠? 전세가 굉장히 안전하고 뭐 선진화된 제도인 것 같았는데 돈 빌려주고 그냥 주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얹혀서. 그런 신용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자, 그럼 은행은 돈 빌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건저당 설정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채권 최고액 얼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물건이야. 물건이 그렇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 우리 집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뭐 땡땡땡 소유권 김인만 나오잖아요. 김인만의 거라는 거지. 그게 확실하죠. 왜?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대장이 등기부등본인데 거기 이름 올라가 있으면 확실하죠. 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죠. 땡땡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채권 최고액 얼마. 물권이잖아요. 확실한 거죠. 물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 전세와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는 그냥 종이 계약서, 채권인데 그걸 그 등기소 가서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려버리게 되면 물건이 됩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이 전세권은 자식한테 증여를 해도 되고요. 제3자한테 팔아도 되고요.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뭐 공사하고 돈 안 받으면 공사 중단하고 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전세계약 종이로 하는 채권보다는 물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자, 물건이 채권을 이긴다. 라는 얘기인데, 자, 물건이 채권한테 이깁니다. 왜? 당연하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대장인 등기부등본이 종이밖에 없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한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2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어.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거든요. 자, 79년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1월 1일에 국민은행한테 1억을 빌립니다. 2월 1일에 기린마니가 전세 1억 원 계약을 하고요. 3월 1일에 신한은행이 건저당 1억에 들어옵니다. 물론 79년도에는 신한은행이 없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됐는데 경매 넘어갔어. 2억에 낙찰되면 누가 돈을 가지고 가느냐? 누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당연히 1월 1일에 들어온 국민은행, 그렇죠? 국민은행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1억 원 가져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기린마니는 2월 1일에 자기가 계약을 했대. 남은 1억은 내 거래. 2억 중에 국민은행이 1억 가져가고 이제 1억이 남았어. 기린마니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 3월 1일에 들어온 신한은행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채권이잖아. 계약서 한 장밖에 없는 전세 채권이 무슨 소리야? 나는 물건이야. 금지당을 설정했단 말이야. 등기부등본 봐봐. 네 이름 나와? 기린마니 세입자 네 이름 안 나오잖아. 신한은행은 나온단 말이야. 신한은행이 이깁니다. 물건이니까. 자,
가져가 버리죠. 자, 기님만 1억 못 받았습니다. 개털돼 버리죠. 자,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제도 안 되겠네. 문제야. 라고 하니까 1981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되죠. 전입신고하고 물건의 인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까지는 눌러 앉아서 버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확정일자라고 들어보셨죠? 주민센터 가면 받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앞선 사례처럼 2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자, 당연히 뭐 1순위 1월 1일에 먼저 들어온 국민은행은 1억 먼저 가져가고요. 앞서서 기린마니가 2월 1일에 들어왔는데 3월 1일에 들어온 신한은행한테 졌잖아요.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물건한테 졌지. 약하니까.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자, 기린마니가 그러죠. 자, 신한은행이 지가 물건이어서 먼저 가지고 가겠다. 기린마니보다. 그러니까 기린마니가 잠깐 무슨 소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잖아. 나 확정일자 받았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나 후순위 물건 너보다 내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미안해. 내가 가지고 갈게. 라고 해서 1억 원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순위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데요. 후순위 물권, 건재당한테는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확정일자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최우선 변제라고 있어요. 1월 1일에 들어온 국민은행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최우선에서. 근데 그냥 다 해주지 않아. 다 해주지 않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까지만 해주고요. 인천 등 이런 과밀억제권, 용인화성 뭐 이런 데는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뭐 이런 데는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까지 해주고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다는 거고요. 그 외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보증금이 넘으면 어떡하냐고. 서울에 뭐 보증금 금액이 3억이다. 아쉽게도 최우선 변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증금 기준은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2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렇죠? 앞서서 1월 1일에 들어온 국민은행이 먼저 가지고 갔는데 잠깐 내가 세입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돼. 내가 대전에 사는데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서울이다 라고 하면 대전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거 뭐 예가 좀 틀리긴 한데 전세 뭐 1억이면 사실은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2,800만 원 우선 배당이 됩니다. 우선 배당이 되고요. 원래는 8,500만 원 이하죠. 대전시 같으면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원래 1억이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이렇게 들어준 겁니다. 자, 먼저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다음 1순위, 그다음 1월 1일에 일찍 들어온 은행이 1억 가져가고요. 그다음 남은 2월 1일에 들어온 건재당은 원래는 1억 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억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뺀 남은 7,200만 원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증금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전세 1억이면 그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2,800이 아니라 못 받게 되고요. 이 2월 1일에 들어온 은행이 1억을 다 가지고 가게.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인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8,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별로. 자, 사례. 자, 전치값이 1억이고요. 기린마니가 잘못해가지고요. 1억 원에 들어갑니다. 1억짜리 집에 전세를 1억에 들어가요. 자, 경매가 5천만 원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인 기린마니는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죠. 왜? 5천에 낙찰됐으니까 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 5천만 원 날리고요. 50%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대상이 돼가지고 우선 매수를 하면 기린마니가 이제 1억에 우선 매수를 한다면 차라리 5천만 원만 받을 바에는 1억에 우선 매수해가지고 그냥 집주인 되는 게 조금 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도 않는 집,
낙찰 받기는 싫겠지만 5천만 원 받고 그냥 나가느니 1억 받고 나는 그 집에 살든지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든지 뭐 전세 가격을 8천만 원에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선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고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전세 사례 2번 한번 볼까요? 2번. 집값이 1억 원이고요. 건저당이 5천만 원. 선순위 채권입니다. 전세 기념만이가 또 1억 원에 들어가. 선순위 은행이 있는데도 모르고 들어간 거야. 자, 5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제3자한테. 그러면 은행이 내가 먼저 들어왔다. 물건이니까, 선순위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간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져가죠. 기념만이가 다음에 받으려고 보니까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날리는 거죠. 없습니다. 자, 100% 손실이죠. 이렇게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우선 매수권,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면 이제 특별법 대상이 된다면 우선 매수 혹시라도 1억 5천에 하면 은행한테 5천만 원 주고 내가 원래 1억이 있었으니까 상계 처리해가지고 뭐 1억 5천에 사는 효과니까 손해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다 날리는 것보다는 뭐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집값이 1억이고요. 근저당이 5천만 원이 있고요. 전세 계약을 8천만 원 했다라고 보자. 그러면 5천만 원이 낙찰이 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됐다라고 봅시다. 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면 2,800만 원 우선 세입자 가져가게 되고요. 5천만 원에서 2,800원 세입자, 남은 2,200원 선순위 건조당한테 가게 되면 은행은 2,200만 원 받고 2,800 손해, 세입자는 2,800만 원 받고 8천만 원 중에 5,200만 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세 가율이 높으면 집값과 비슷해지면 전세 낙찰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차이만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보면 선순위 건저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선순위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때 잔금할 때 2번 등기부등본 확인해 가지고요. 선순위 건저당 확인하시고요. 전세 가율이 가급적이면 70% 이하가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60% 정도니까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도 이래저래 하면 뭐 한 80%이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는 좀 괜찮은데 안전한데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1억 집에 1억인데 5천만 원 낙찰되면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70% 이하로 가고요. 보증보험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특히 가입을 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요.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 무효로 시키고요. 잔금 치기 전에. 왜? 잔금 치고 입주했는데 이게 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무효로 하고요. 다른 월세집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 입주할 때, 잔금할 때 대항력 전입신고하고요. 이사하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만 최우선 변제, 아니, 최우선이 아니라 우선 변제가 된다는 점, 후순위 물건보다도 앞설 수 있는 우선 변제가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살고 있는데 불안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야. 뭔가 쇠하죠. 이럴 때는 매일 연락하지 마시고요. 집주인이 해외여행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한 달 정도 계속 연락을 해봐요.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내용 증명 한 2번 보내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찾아가서 문도 두들겨 보시고 안 되면 변호사 만나서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변호사 만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만기 후 안 돌려줄 때. 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대. 싫어, 배째. 친구가 배째라 그러는데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자,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친구가 일부러 안 돌려주는 건 아니야. 또는 뭐 배째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다른 집에 꼭 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먼저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이사 안 가면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 그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냥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하게 되죠. 대항력 요건이 뭐예요? 전입신고하고 물건의 인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짐도 빼버리고 이사해버리고 전입신고도 해버리면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하게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죠. 우선 변제권도 안 되고요. 특별법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세대원 일부 짐이나
주소는 반드시 남겨둬야 되고요. 1인 가구여서 남겨둘 게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전세권, 전세 계약을 이제 등기소 가서 돈 주고 등기를 하는 거죠. 전세권 등기를 하면 물권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안 줘.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지급 명령 신청을 한 다음에 지급 명령 등기 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을 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결국 소송을 가야 되고요. 소송을 가더라도 내가 전세 가율이 높아가지고 1억짜리 집에 내가 1억으로 들어갔는데 경매 넘겼는데 뭐 5천에 낙찰이 되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전세 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선순위 건재당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보증보험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증보험 가입을 안 되면 계약은 반드시 무효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전세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